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중에 한 사람이신 안상수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인천 광역시장도 하시고 네.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시고 네. 중진 중에 중진이신데 오늘 화제가 되셨습니다. 네. 허경영 총재하고 만나서 의기투합하는 모습이 사진에 보이는데요. 아, 오늘 큰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의기투합하게 되셨습니까? 그 허경영 그 총재 그 후보 측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의 그 공약을 보고 제 공약을 이봉규 TV에서도 발표했지만 그 대도시 주변에 논을 1억 평을 개발해서 우리 청년들 2030들한테 4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땅을 무상으로 빌려줘가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500만 원대 아파트, 500만 원대 평당 아파트 100만 호를 공급한다고 그랬더니 그게 그 참 자세히 보고는 이거는 아주 기가 막힌 공약이다 이거예요. 아, 허경영 총재 네, 측에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러면 인천의 송도로 가든지 거기 자기네 하늘궁에서 만나든지 만나자고 그래서 그럼 우선 나도 그분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늘궁에 가자고 그래서 가봤죠. 그래서 네. 거기서 만나고 우리가 뭐 다음번엔 또 한번 송도에 가서 네. 인천 대교 네. 하고 송도 제가 건설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것을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가셨는데 하늘궁에 가신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사실 뭐 본인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허풍쟁이고 약간 이렇게 교주 비슷하게 네. 선입감이 돼 있거든요. 있었는데. 네. 그런데 막상 가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어떻게? 우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런 논리나 이런 그 역사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뚜렷하고 기억력이 좋더라고. 네, 경기 좋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 히스토리를 쭉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우리나라를 본 나름대로 거기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는데 숫자나 이런 게 정확하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인천 대교를 설명을 하는데 길이가 얼마냐고 그래서 21km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 왕복을 10번 하면은 부산 가는 거네요. 이러는 거야. 나는 내가 건설하고도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네요. 예. 부산 가는 거리네. 그런 거야. 440km니까. 그렇죠. 부산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금방 말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쭉 양쪽에서 이제 했어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했어요. 사실은 뭐 5시에 가가지고 거의 7시 반 돼서 끝났으니까. 그런데 2시간 반 정도. 예. 근데 그 중에서 뭐 언론에 발표한 것도 있고 뭐 이제 그 내부를 한번 들러봤는데 제가 이제 약간 그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는 좀 알잖아요. 100만 평이라는데 100만 평에다가 이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해놓고 자기들 강조하는데 또 뭐 그 회원들 같이 숙식하면서 이렇게 같이 뭔가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수련하는 거 뭐 이런 거를 한 게 이게 그런 정도의 그 리더십이라면은 이건 정말 대단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상수 후보님도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인데. 그러면 허경영 총재도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두 후보 간에 합치면은 국민의힘에서 합치는 겁니까? 아니면 안상수 후보님이 허경영 총재 쪽으로 가서 합치는 겁니까? 합치는 건 아니고 합치는 건 아니고 이제 서로 간에 뭐 시너지 효과가 날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 건데 이제 그 사실 우리 당보다는 저 허경영 후보의 공약이 민주당 쪽에 가까워요. 근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허경보다 더 허황된 거야. 내가 볼 때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이 허경영 후보가 허황된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그 비용 지출에 관한 계획이 있고 그것에 관한 재원 마련도 상당히 뚜렷하더라고.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맨날 퍼주는 얘기만 하지 그게 어떻게 재원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없잖아요. 무조건 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 보니까 1,000조가 지금 부채라는 거죠. 넘었는데 지금도 계속 부채하고 아직도 퍼주는 얘기만 하거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고 이재명도 그러고. 근데 이는 그런 것이 또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그 재원 대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우리는 그런
말하자면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선 부가가치 창출하고 일자리에서 그런 세금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고 또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이런 게 주고 또 거기서 약간 좀 낙오되거나 혹은 능력이 좀 모자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잘 보조하거나 또 아니면 다른 일자리 드리거나 이런 노력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주가 사실은 나눠주는 것이긴 해. 배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선견지명도 있었던 게 예를 들자면 요즘에 우리가 지난 한 거의 10년 가까이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엄청나게 나갔죠. 지금 아마 130조 가량 될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이미 30년 전에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10년 전 내가 인천시장 할 때 끝날 때쯤 돼서 이거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을 뭐 구체적으로 얼마씩 주겠다까지는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일자리 대책이나 혹은 주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청년들이 그 결국은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게 아니냐 이런 아주 그 소위 그 시장 경제에 입각한 그런 데다가 약간의 어떤 보조를 예산적 보조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이 양반은 거꾸로 그냥 이건 아이 없으면 나라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하고 요 자체도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순기능이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자면 그런데 재원 대책에 있어서도 좀 거칠게 얘기를 한 거지만 우리나라 예산의 70%는 도둑놈들이 가지고 간다 이런 건데 뭐 그거는 아니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일정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도둑놈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제 아니 쓸데없는 예산을 쓰는 게 도둑놈들. 맞아요. 근데 가져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우리는 이제 점잖게 이제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야, 이 도둑놈들아 이거 다 내놔.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다 이거 내주면 내가 다 나눠줄 거야. 이거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이제 무슨 공사공단이나 이거 다 이거 빚덩어리인데 들고 국민 세금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복지 예산이라는 것도 가면 이게 다 그냥 각 부처별로 서로 공무원들이 자기들 이기주의로 이게 나누는 거지 이 우리 국민들 입장은 별로 들어가지가 않는 거거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맞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자세한 공약 얘기는 뭐 그렇고 이제 두 분이 이렇게 파격적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합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윈윈을 노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와요. 안상수 후보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빅4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렇지. 지금 저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가 빅4인데 4명 안에 들어가려고 지금 보니까 지지율이 안 뜨니까 저 특단의 조치에서 주목을 받아서 어떻게 한번 하겠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사실 TV 토론이라든지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를 자세히 똑같은 기회를 다른 후보들이랑 주면은 국민들이 이 안상수 공약이야말로 이건 최고로구나. 이 시대 이 시점에서 그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안상수가 유일하구나라는 걸 설득시킬 자신 있어요. 그런데 어디 나가서 설명을 할 공간이 없어. 우리 이봉규 선생님만 나를 그래도 두어 번 초청해서 했는데 아직도 이제 역부족이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8강에 들어가면은 내가 4강에 들어가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어렵지 않다고 보고 4강에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아. 시간이 많아서 국민들한테 설명할 시간이 많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거든. 지금은 언론에서 우리들은 어디 나오지를 않아요. 안상수라는 이름이 어디 나오지 않거든. 그만큼 이제 인기가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에 비해서 국민들이 기대치가 이제 지금의 기대치는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허경영 총재가 그거는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 대통령 되면은 국회의원 전원 정신대 다 보내버리겠다. 안상수 후보만 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에 국민들은 공감을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제 국회의원들 특히 여당 사람들이야 쟤들이 집권해가지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폭정을 하니까 그렇다고 쳐. 아니 국민의힘 100세명 뽑아줬는데 아니 뭐 막는 게 있냐 뭘 하나 밝히는 게 있냐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아예 사그리 정신대 다 보내야 된다.
이런 말에 진짜 억지 주장 같지만 그런 거에 공감을 해요. 네,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 현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막 그 검찰총장 올 때 대통령하고 맞짱 뜨고 추미애하고 맞짱 뜨고 막 이러니까 그래 저 사람이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화두가 그래 뭐 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 무슨 일자리를 어떻게 하겠다, 뭐 저출산을 이거는요 다 비슷비슷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어떻게 때려잡고 부정선거 어떻게 막고 이거 해라 이건데 이거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뭐 결국은 다 그게 문재인 때려잡자는 주의고. 그건 다 같은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 안상수 후보님은 여기 나와서는 발언하셨는데 비전 발표회 이런 데서 세게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저는 뭐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10대 공약에 들어가질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 입장이 딱 이렇습니다. 제가 그 이제 민경욱 의원이 제가 인천 시당 위원장 할 때 연수을 위원장으로서 선거를 같이 치렀는데 떨어지자마자 같이 이제 나도 떨어졌지만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경욱 위원장 말이 일리가 있어 보여요. 야, 그거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 확률도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나는 거의 우리 당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 뭐 괜히 뭐라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는 입도 안 열었을 거고 나는 민경욱 의원을 격려를 했어요. 민경욱 의원한테 물어보면 알아. 너 그거 일리가 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것은 반드시 어필해서 그거를 밝혀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통화도 하고 뭐 심지어는 워싱턴으로 갈 때도 상의도 하고 워싱턴 갔었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가끔 통화도 하고 요 최근에도 통화도 해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사실은 이게 원래는 지난번 4.15 선거 떨어진 우리가 패배한 그 다음 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부에서. 근데 지도부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한 달 남짓 있다가 이제 위원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인천에 오셨어. 그 첫 방문지로. 뭐 6월 중순일 거예요. 오셨길래 내가 같이 이렇게 회동을 해서 회의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의제로 얘기를 했어. 이거는 당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 짚고 지나가야 된다. 지금 우리 애국 시민들이 저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또 운동을 하고 있고 그때도 벌써 몇십 개가 보존 신청이 됐을 때예요.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보 취합도 하고 국민들한테 의견도 듣고 이래 가지고 수사할 건 수사하고 당에서 대책 세울 건 세우고 그리고 또 제도 개선할 건 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그거 좀 일리가 있네요.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중앙에 가서는 이게 이제 그때 이미 약간 그 정치적으로 민주당에서 프레임을 이제 청와대하고 문재인하고 이제 프레임을 씌운 게 뭐냐 하면 선거 불복이다. 이런 프레임을 확확 씌워서 많이 그게 진전이 됐거든. 그러니까 여론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게 뭐 제가 알기엔 제 느낌이지만 당 지도부에서 괜히 다른 의제를 나가는데 오히려 부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쪽에 쓴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나대로 할 일을 다 했죠, 솔직히. 이제 그랬는데 그 후에 또 민경욱 의원이 이제 깠는데 감을 그것도 6개월이 지났는데 법에는 6개월을 내에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지. 문재인 정말 나쁜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돼서 대법원장을 고스가이 갖다 시켜놓고는 말 고스가이라면 안 되지. 하수인 비슷한 사람 시켜놓고 는 그 이 선거라는 것은 그냥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유불리를 떠나서 그거를 법정 기일 내에 돈 다 내고 5천만 원씩이나 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재검표를 안 하면 말이 되느냐고. 그러니까 1년 몇 개월 지나서 그래 했는데 거기서 그것도 사진 촬영도 처음에 못하게 하고 사진 채증한 것도 증거로 없애버리고 뭐 이렇게 그러고는 하여간 나한테 우리 저 민경욱 의원 설명은 한 300표 정도가 좀 이상하다 이런 이상한 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야 만약에 이것이 그야말로 한 자리 숫자 같으면은 오차의 범위지만 100표만 넘어가도 이건 밀란이 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그랬거든. 100표가 틀리는 것은 10,000표가 틀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건 이제 조작했다는 걸 의미하거든. 맞아요. 한 자리 숫자는 이게 약간씩 이제 어떤 오차의 범위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후속 조치가 없더라고. 후속 조치 없을 때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싸워줘야 되는데 한 사람이 싸우는 것보다 이제 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제 바람이 대선 후보가 지금 12명, 13명 되잖아요. 국민의힘에. 거기서 이제 부정선거에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안상수 후보도 그렇고 황교안 후보, 장기표 후보, 심동보 후보 이렇게 제가 그냥 얼핏 아는 것만 해도 지금 이렇게 4-5분 돼요. 이 후보들끼리라도 이 이슈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같이 내주면 그러면 이게 응집력이 있어서 선관위도 겁을 먹게 되고 이러는데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뭐 밝혀지질 않으 이러면은 이게 응집력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좀 그건 뭐 네. 지금 연구를 해봅시다. 네. 그건 좋은 말씀인데, 저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제도 개선 내지 요 다음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때 절대로 저들이 부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지금서부터 그 과거 것을 잘 조사해가지고 한다고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죠. 제가 선거를 10번 치르고 대통령 선거를 5번째 지금 치르는 겁니다. 다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이제 투개표 과정에서의 문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를 제대로 투표지에 해가지고 투표함에 넣느냐, 이 함이 제대로 보존이 됐느냐, 특히 사전 투표 한 표. 그러면은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거기서 이번에는 우리 시민단체, 우리 당에 거기 가서 저 함 있는 건물에 가서 둘러싸여가지고 저 몇 날 며칠이고 예를 들어서 한 4-5일 전에 하잖아요. 사전 투표라는 걸. 그럼 거기 둘러싸고 거기서 그냥 지켜야 돼. 지키고 이동시킬 때 같이 이동을 시키고 그래 놓고 전체 개표하는 장소에 가서 또 지키고 이래가지고 그 함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제일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서는 이게 이제 집계하는 과정에서 이제 민 의원 주장도 그렇죠. 100개 양쪽 다 100개 가는데 여기서 100개 중에서 2개가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집계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 이제 이게 저 부정의 소지가 있다는 건데 그도 포함해서 다 수개표를 병행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일이 즉석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연구를 해야 되는 아니 문제. 지금 연구에서 어떡합니까? 제도 개선까지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 연구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코앞인데요. 제가 보기엔 뭐 이제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우리 저 운동을 정말 4월 15일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반을 하셨는데 답답하시겠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각성이 된 건 사실이야. 많이 각성이 됐어요. 아 이거 정말 부정선거로 저 정권을 못 우리가 뺏어오는 거 아니냐. 민심은 우리한테 돌았는데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다 해줬어요. 그건 아주 큰 공이고요. 아니 인식만 하면 뭐합니까? 그걸 그런데 이제 못하게 말씀대로 만들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선 국면이니까 사실 다들 경황이 없잖아요. 당이 그런데 이거는 몇 개월만 이렇게 우리가 딱 준비해도 가능해요. 이게 저 말하자면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과정을 해서 그때 누구 어떻게 지키고 그러면 우리 이봉규 TV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어떻게 하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딱 하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아유 참 조금 저는 이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방송도 뭐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하는데 저들의 그 부정선거 이번에 그 작전과 전술은요. 우리 안상수 후보님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작전이 들어갔는데 여기 아직까지 지금 선거 몇 달 남겨놓고선도 그렇게 대통령 후보들이 대응을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또 집니다. 그렇게 뭐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서 서버로 돌리는 서버에 소스 코드 내서 지금 어느 시대냐면요. 보이스피싱으로요. 한 달에 몇 조가 빠져나가는 시대예요. 보이스피싱 막느라고 온 은행, 온 정부, 온 경찰 사이버 수사대 그냥 눈 시퍼렇게 전 세계에서 해도 한 달에 몇 천억, 몇 조가 빠져나가요. 귀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컴퓨터로 중국에 앉아서 이걸로 해서 뽑아나가는데 여기서 지키면 뭐합니까? 백날 지켜봐야 그 말씀은 이 기계에서 싹 동의하고 뽑아나가는데요. 그건 뭐 100% 동의하고 제 말씀은 하여간 투표를 한 것이 제대로 들어갔다가 잘 지켜졌다가 개표가 그대로 되느냐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건데 이 그 중간에 집계 과정에서의 문제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다 이번에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4.15 선거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현장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 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나서서 지금 어차피 과거의 선거를 부정해봐야 지금은 바꿀 수가 없어요. 결과를 뒤바꾸기가 어려워요. 우리 안상수 후보님이 올림픽에서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요번에도 나왔죠. 금메달을 땄는데 따자마자 어디로 가냐면요. 도핑 테스트 하러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도핑에 걸리면요. 금메달 박탈이에요. 그 나오면. 그래 왜 바로 박탈을 시키냐면요. 그래야 다음에 도핑 하려는 마음을 선수들이 안 먹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도핑 안 하면 된다. 야, 다음 올림픽에서 도핑 업계 미리 야, 화장실 가는 거 다 조사하고 야, 경기하기 전에 다 도핑 못하게 다 숙소고 뭐고 다 카메라 설치하고. 이게 안 되는 게 그때 지난 거, 그러니까 올림픽이 열렸던 거, 그거부터 때려잡아야 그 다음에 도핑 그래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나왔어요 도핑이.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저 대법원장서부터 문재인 측에서 저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저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려잡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준 거 아니에요? 때려잡는데 네. 그것을 가서 그러면 멱살 잡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그래도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대법관들도 그렇고 뭉개고 있지 않냐 이거야. 근데 그거를 그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지금까지 노력은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자꾸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어쨌든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준 건 대단히 고맙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도 많이 수집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이 정당과 시민단체와 해서 이거를 절대로 그런 시도를 못하도록 하고 또 시도가 되더라도 막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돼. 우리 안상수 후보님 이제 저보다 이제 선배님이시니까 4.19 때 실례지만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죠? 뭐 70 됐지. 예? 좀 70 넘었죠. 아니요. 4.19 혁명 때. 그때 4.19 혁명 때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니까 이제 뭐 기억을 못 해요. 근데 역사책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4.19는 3.15 부정선거가 일어난 다음에 학생들이 처음에 일어났고 나중에 국민까지 호응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뒤집어 엎은 거다. 그러면 그때 부정선거는요.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애들 장난 수준이에요. 지금 부정선거에 비하면. 물론 테크놀로지가 엄청나게 발전했으니까. 그런데도 그때 그 야당, 그때 뭐 오히려 저 여당의 힘이 지금보다 더 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도 뭐 대단했었죠. 왜냐면 그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않은 때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목숨 걸고 싸웠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일어나서 뒤집어 엎으니까 했는데 지금은 야당이 부정선거 대표 이준석이라는 대표가 부정선거 없어. 야당이 가만히 있으니까 학생들도 뭐 없나 보다. 학생들도 이러고. 그저 싸우는 사람들 막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하니까 부정선거는 더 엄청나게 저질러졌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 야당의 정치인들은 책임이 있다고 봐집니다. 여당은 지들이 이겼으니까 지들이 이겼으니까 절대 안 밝히려고 그러니까 이런 그랬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난 일이지만 이제 바로 그게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안 되고 우리 당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어쨌든 당선된 사람 위주로 당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만약에 뭐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로 가게 된다면 뭐 개인적으로 자기들 입지도 좀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건데 뭐 그걸 지금에 와서 뭐 저야 제가 아니 지금에 와서가 아니라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또 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도 답답한데 제 말씀은 또 지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게 어찌 됐든 이제 불과 조만간 하여간 후보들이 이제 뽑히니까 여야 간에 그럼 바로 이제 이런 그 선거 부정 내지 이제 어떤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을 할 거예요. 다른 일 하는 일이 없어요. 일방에서는 선거 운동으로 다니고 일방에서는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거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의 활동을 다 녹여내서 절대로 안 되게 하는 것이 우선 1차 방안이고 뭐 두 번째는 하여간 어떻게든지
지금 이것을 더 이슈를 해서 국민들이 더 공감대를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는 또 지금 재검표 빨리빨리 더 해라.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그렇게 하고 이게 뭐 하여간 300표가 실제로 이게 문제가 있다면 그건 큰 문제거든. 그 나왔잖아요. 재검표에서 나왔는데 자 그거 나온 것도 지네들이 인정한 것만 300표고요. 예. 저들이 인정한 거는 민경욱 대표에 의하면 1000장이 넘는다고 그래요. 무효표가. 근데 유효라고 자꾸 우기더래. 그 대법관서부터. 우기더래요. 근데 우기지 못하는 것만 300표 나온 거예요. 우기지 못한 거. 딱 떨어지는 부정표가. 그런 일이 참 어떻게 그러니까 있을 수 그러면은 없는데. 그러면은 이걸 싸워서 뒤집어 엎어야 이런 상황은 보니까 사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언론도 막 뒤집히고 그러는데 지금 언론이 민노총에 다 장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 장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슈를 안 시키고 또 이제 판사는 판사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외롭게 어떻게 보면 뭐 시민단체하고 또 일부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다시 불씨를 그래서 뭐 당선 모욕까지 가는 데는 그렇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여전히 저는 하여간 3월 9일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안 되도록 사전에 많은 그런 대비를 하고 방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그러면 거죠.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지금 특히 이제 그 야당을 응원하는 국민들은요. 우리 안상수 후보님처럼 이제 부정선거를 인식하면서도 지금 지금 뒤집어 엎기는 어쩔 수 없고 다음 대선에 못하게 막고 이래가지고 정권을 뽑아오면 된다. 그렇게 이제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우려는 그러면은 감옥 가는데 부정선거 저지른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면 정권을 빼앗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또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완전히 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그래서 만약에 하셨는데, 부정선거로 또 넘어간다면 지금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는 야당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하여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점이 이제 문제냐 하면은 사실 이제 그 선거 이제가 일단 끝났다. 그런데 부정선거를 해서 이제 또 문재인 일당 혹은 민주당이 이겼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설령 부정선거라 해도 이걸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건 옳은 말씀인데 나는 뭐 글쎄 저는 선거를 여러 번 치렀다고 이제 스스로 자부하면서 하여간 지난 일에 그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절대로 똑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하여간 이렇게 검찰이나 혹은 법원에서 판단은 안 됐어도 시민단체도 그렇고 각각 현장에서 겪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여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좀 미안합니다지만 저도 이제 58 개뜰에서 은행 거래를 뭐 지금 40년 이상 했잖아요. 40년 정 은행 거래 제가 은행에도 가서 입금도 하고 송금도 하고 지금 뭐 휴대폰으로 송금 입금하고 뭐 그다음에 그 ATM 머신에서도 하고 뭐 해외 송금도 해보고 은행 거래를 한 40년 해봤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했어요. 문자가 오는데 국민은행에서 온 거예요. 문자가. 그러더니 이제 코로나 시대 어려운 이제 개인 사업자를 위해서 특단의 그 저금리로 특별 그 대출이 나간다는 거예요. 눈에 쏠깃한데 국민은행이야. 이야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리로 시중 금리보다 저리로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 떡이냐 하고 은행 거래소 40년 했어요. 안상수 후보님 뭐 지금 선거를 뭐 몇십 년 치르셨다고 그러는데 지금의 부정선거는요 지금까지는 안 겪으신 거예요. 몇십 년 선거를 치르셨어도.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기 일보 직전에 제가 국민은행에 친한 후배가 있어요. 국민은행에 전화해서 야 이런 거 나온다는데 나는 그 2억까지 신청한 거나 그래요. 그래서 야 나도 그 2억 좀 신청해 줘라. 나 이 문자 받았다 했더니
아니 형님 같은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하면 어떡합니까? 이놈이 흥분하더라고요. 야 인마 니네 은행에서 보냈잖아. 언제 우리 은행에서 보냈어요 그걸. 내가 그래서 걔한테 보냈죠 했더니 이게 보이스피싱이에요. 이럽니다. 저 40년 은행 거래 했어도 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거 10번 치르셨어도 당한 거예요 이번에. 왜 모르시냐고. 나 답답해서 안 당하겠네. 나 진짜 미치겠어요. 예. 그럼 또 당하면 제가 뭐 또 당하면 국민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저는 이제 하여간 이봉규 선생 그 아주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 지금 이제 옵션이 뭐가 있느냐 앞으로 올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분명치가 않다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어디 가든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혐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지 않은 것은 당해도 실수고 이제 실수다.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떤 다른 운동처럼 나서는 것은 이제 우선 제가 지금 8강 들어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13, 14일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물론 뭐 내 코가 석자네. 아니 근데 이거 자체도 굉장히 이슈가 돼서 사실은 그분들 중에 저를 지지하는 분도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요건 조금 그렇게 아주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양해를 주고 그러나 제가 책임지고 8강에 들어가는 방법이 이건데 사실 국민들의 마음을 모르시는 그것도 알고는 있어요. 그것도 알고는 있는데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이미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rum이 있을까? 아니 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장렬한 의지, 장렬히 싸우는 모습, 그 싸운다는 게 진리와 싸우는 모습. 아니, 진리와 이게 싸우는 중요한 모습인데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주 그 공간이 그렇게 딱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헐 용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게 어차피 지금 많은 세월을 놓쳤으니까 그 허경영 총재를 만나는 그 용기와 그 결단이라면 이게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데요. 그 허경영 총재를 만나는 게 당내에서 반발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걱정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릅쓰고 만났는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실리가 있고 훨씬 명분이 있고 그리고 설령 선거에 저도 8강에서 혹시나 탈락을 한다 해도 야 그래 안상수는 그때 멋지게 싸웠다. 이게 타이틀이 딱 훈장이 바뀌는 건데 훈장이에요 이거는. 왜 의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와 싸우는 싸움을 보여주는 게 정치인 아닙니까? 그럼요. 기회를 찾고 뭐 어떻게 저는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우리 여태까지 잘 싸워 오셨는데 뭐 하여간 아쉬워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건 뭐 최선을 다해서 저도 그 부분은 어떻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제가 액션을 해야 될지 연구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 아세요.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 12명, 13명 중에서 그래도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어 하시고 주장하신 분이 안상수 후보 등 몇 분 계시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싸움이 좀 질이 멸렬하다 이런 걸 좀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